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6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안보계의 양김 우리 이제 김광진 이제 전 의원이 되셨어요. 이제 며칠 사이에. 그렇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의원이십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고요. 또 이제 며칠 전에 첫 출근하셨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이사는 다 끝내셨어요, 우리 김광진 의원님? 예, 이사는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당연히 다 끝냈고 어제 이제 순천 또 갔다가 밤차려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해야죠. 예. 어떻게 그 더불어연구소인가요? 연구소 그 창립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고민스러워서요.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다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고. 현역 일대랑 아닐 때랑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들이 많아서. 아직 실감이 좀 안 나실 텐데. 벌써부터 실감이 나나요? 예. 아마 연구소 준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법인 등록도 한다든가 또 그 연구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죠. 예, 굉장히 시간은 걸리는데 또 그만큼 노력한 만큼 또 가치 있는 게 연구소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본궤도에 좀 오르게 되면, 우리 또 진짜 안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또 후원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제 첫 출근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국회가 얼마나 사람 정신을 쏙 빼놓는가를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법안이 60개가 올라왔는데, 1호 법안 낸다고 왜 침낭까지 동원해서 법안, 1호 법안 접수하려고 경쟁이 벌어지고, 좀 미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과열돼서, 이렇게 뭔가 1호 법안을 냈다, 또 발의를 했다, 이런 거 갖고 튀고 싶은, 이런 분들이 이제 신문에 그래도 기사 한 줄이라도 내보내려고. 하도 일 안 한다는 욕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이렇게 일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무슨 법안이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까 그래.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법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조율하고 광범한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이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도록 정성들에 만들어서 내는 게 법인데 국회오니까 무슨 도매꿈으로 이렇게 애들 50개, 60개가 하루에 이런 거 보고 이게 정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초기에 과열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1년만 하지 왜 4년이나 합니까? 4년간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호흡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 이틀에 50개, 60개 할 것 같았으면 국회의원 1년만 해도 4년치 할 거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50개, 60개면 300명 의원 중에 5분의 1, 6분의 1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의 숙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선 의원들한테는 그게 맞는 말인데 재선 3선 의원들이나 계속 국회를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19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19대에서 미진했던 법이 제가 냈던 법이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있는데 그걸 의미성을 담아서 발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이 4월 11일 날 당선이 되고 5월 30일이라고 하는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 상징성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법안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올라올 정도가 됐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분야 정도는 전문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보는 눈이 다르네.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신 분과 이제 앞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실 분의 어떤 이제 이 감각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1호 법안이다, 2호 법안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이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침낭 갖다 놓고 날 새면서 이제 줄 서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냈네 이거 갖고 사실 그 기사 나봐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과열하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다. 미진하게 폐기된 법안을 이어간다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초선 비율이 높았을 때 더 과열되더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건 국회 오래 계신 분들 얘기가 일단은 무언가 조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선이잖아요. 김종대 의원님은 좀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중진급 초선이니까. 이미 뭐 당선자 신분 때도 당선인 신분 때부터 뭐 언론 인터뷰, 언론 기사가 엄청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초선 의원들은 좀 그렇게 못한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합시다. 그러면 정작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뭐 전체 법안 중에 1호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먼저 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뭐가 있습니까? 역시 사회 어떤 안전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시민 공동체 공동의 안전 이런 문제로 세월호를 겪으면서 우리가 재난의 언어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데서 개인보다는 이제 공동체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벌어지는 지금까지 일련의 참사와 재난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세월호 때 선장 일용직 선장입니다. 임시직 선장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저임금에다가 비정규직의 어떤 선장과 선원들이 말하자면 책임성, 직업윤리의 결여를 받잖아요. 지금 하남시의 지하철, 지하 상가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매몰이 돼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한 15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원이 일용직입니다. 전원이. 하청업체 일용직이고,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흘 정도 지났죠. 그 구의역에서 벌어진 우리 19살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수리하다 전동차에 이제 치여서 사망한 사건 보면은 고졸 병역 미필자에 아주 처우가 불안한 하청업체 또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노동이 불안한 가운데 재난이 같이 공존하는 어떤 불행, 비극의 씨앗이 이런 어떤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의 문제라는 게 과연 안전 매뉴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은 이 구조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노동의 구조 속에서 이번에 이제 어제 저희도 일부 진상조사를 나갔습니다만은 구의역에 문제가 된 김군의 경우에 하청업체에서 이제 용역을 메트로로부터 받아서 정비 용역을 했는데 메트로 쪽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내려왔답니다. 서울 메트로에서. 병역 미필자들은 잘라라. 병역 미필자들은 잘라라. 잘라라. 주로 고졸의 병역 미필자들이거든요.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사망한 김군의 경우에는 동료들이 해고되는 걸 보면서 피켓 시위를 했죠. 병역 미필자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사측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 군대 갈지 모르는데 숙련도가 좀 생길만 하면 군대 갈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이제 병역 이수자들을 갖다가 채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 미필자들을 자른 거고 애들이고 또 고졸이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고졸 청년들은 군대 입대 지원을 해도 입대가 안 되고 언제 갈지 모르고. 우선 언제 갈지가 몰라. 다음 달인지 6개월 후인지 내년인지 뭐 그냥 무작정 대기니까 차라리 늦게 가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언제 갈지 알면은 또 대비할 수가 있고 저금할 수가 있는데 언제 날라올 줄 압니까 이게? 입영영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불안한 청년들이 고졸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입대 대기하는 고졸자들의 평균 대기 기간이 24개월. 그 중에서 88%가 실업 상태다. 88%가 실업 상태인데 이 김군은 그나마 12%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처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노동이 불안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가 청년들을 대우하는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역시 메트로가 이런 아이들은 또 배제해라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생존의 불안감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고졸 병역 미필자는 우리나라 노동의 대표적 사각지대면서 어떤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청년들이 물경 1년에 12만 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석으로 내몰았던 거죠,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번에 불행한 비극이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는 19살의 김군 고인의 뜻이 이런 차별에 대한 저항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병역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초점을 좀 좁혀봐서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고졸자들의 이제 그 입영 대기 기간이 평균 24개월이라 그랬는데, 근데 언론에서 나올 때는 이 병역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뭐 근무 복무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둥, 뭐 병역 특례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둥,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졸 그자들의 입영 대기간이 뭐 긴 건지,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지금 이 시기는 고졸자뿐만 아니라 뭐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나 아닌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입영 대기가 참 길죠. 뭐 군대 가기 위해서 십수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텀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인구 절벽이 점점 이제 도래될 것 같은데. 어제 기사 보니까 정의당도 이제 1호 법안으로 긴군 방지법 이걸 이제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필요한 의미성 있는 법안이고 한데,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이 그 하나의 사안보다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김군이 얘기한 것처럼 고졸자들만 빨리 군대를 보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84%가 대학을 가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인에 진입한 그 청년들이 군대 진입함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야지. 고졸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고졸자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제도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해왔어요. 사건 터지면 그냥 그걸로 정리하는 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고졸, 특히나 마에스터고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정책 기조를 펴니까 원래 병특이나 이런 그 전문 요원, ICT나 이쪽 분야의 전문 요원들을 대학 진학자들은, 대학 재학자들은 전혀 받지 않는 마이스터고로 100%를 다 뽑아버리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걸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바꿔서 학력 차별하면 되지 않는,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그렇죠. 역차별이 되는 거죠. 학력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시행령으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버려요. 법을 아무리 바꿔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전산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병특 요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졸자만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그 더 많은 깊이 있는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특정한 한 계층에게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피해를 보는 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긴군 방지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총선 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당에서 이 고졸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건 이 긴군 사건과 관계없이 원래 준비된 정책이에요. 이게 긴군 방지법이라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원래 마련된 정책이고 또 우리 당의 1호 법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마침 이 고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 구조적으로 병역에서 해소하자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대학 진학자는 대학이란 출구가 있는데 고졸은 완전히 출구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제 취업은 막혀 있다는 게 이 긴군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자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메트로에서 얘들 취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PC방이나 어디 술 먹으러 다닐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병역도 막아놓은 거예요. 대기 기간이 대졸자들은 24개월까지 대기하질 않아요. 우선 복학이라든가 휴학이라든가 학사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얘들은 고등학생은 평균 18, 19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입영은 20살이나 21살까지예요.
그러면 이 24개월은 구조적으로 막아놓은 기간입니다. 완전히 출구를 없이. 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2만 명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대졸자는 대부분 휴학이나 졸업을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또 어느 정도는 그 학사 관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병무청에서 제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 기간이 나중에 학력 차별의 격차를 확대하는데 악용이 돼가지고 계속 이게 격차가 확대되고, 그러면 제대 후에까지 악영향을 줍니다. 그 고졸자가 재취업하는데 평균 소요 기간이 31개월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은 24개월, 21개월, 31개월, 7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네. 대학 진학자가 군복무로 인해서 소요되는 앞뒤 잘라 먹는 기간까지 하면은 최대 36개월 내지는 31개월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76개월과 31개월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숨통을 켜줘야 되는 게 이 고졸의 특혜를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혀져 있는 이 출구를 하나씩 터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군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입대 예약제라는 거는, 예고제 또는 예약제라는 것은 정사정이 안 돼서 늦게 가면 그 기간이라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시점이라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은 대기 기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데 지금과 같은 태도가 뭐냐면 일렬로 쭉 세워놓고 선착순으로 잘라가니까 언제 이병이 나올지 어느 부대에 갈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이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김군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네. 워낙 불안한 계층이니까. 그러면 예측 가능성과 입대 시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숨통을 켜주자는 법안입니다. 이게 긴군 네. 방지법이라는 네. 게 딴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사건이 아니라도 이미 도처에서 밀려오는 어떤 이런 계층들의 어떤 일반적인 수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걸 법적으로 이제 바꿔주자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전부 군대 보내서 얘들 이런 데서 일 안 하게 하자. 이 얘기로 또 이 오해를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드시 김근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이 안타까운 김군 사고로 인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환기하고 그리고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3, 4년에는 이제 인구 절벽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 사이에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또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또 병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그게 대략 2022년, 3년 이때가 아마 가장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법이라는 건 현실의 그림자거든요. 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그거에 맞게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맞게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부모들이나 본인들이 당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조카를 보면은, 이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제대를 합니다만, 얘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좀 여러 가지 적성도 안 맞고 안 맞아갖고 이제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가겠다 그러는데, 이게 하세월인 겁니다. 하세월. 그 사이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뭘 해야 될지가 아니라 뭘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게 긴군 사건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모들도 속이 타고 본인들도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좀 김정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언제 군대 갈지만 알게 되면 본인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 입대 예고제가 되네요. 그래서 2년 후에 간다 그러면 외국 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불안해서 어딜 나갑니까? 뭐가 날라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네. 우리는 자기 결정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내가 어느 시기에 어느 부대에 누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딱 뺏기는 겁니다. 네. 그때 다가오는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 보십시오. 동네에서 같이 입대하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마을의 생활 단위와 이 병력 단위가 다 연계되어 있는데 우린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불안감이란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자기 맘대로 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사회적으로 사실 이런 불행으로 연결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이건 국가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가 있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사실 뭐 우리가 오늘 다루기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잡고 이 문제로 좀. 근데 아주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사람들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짚어본 문제이고. 사실은 뭐 미사일을 뭘 구입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보다 일상 국민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이런 문제인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우리 진짜 안보가 추구하는 게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안보인 만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체크해 나갈 것을 또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제 본 주제가 원래 일부에서 좀 다루기로 했던 부분이 최근에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금 뭐 북한에서 이제 무수단을 또다시 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 신형 이지스함을 세 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달고 있는 SM2가 아니라 SM3나 SM6 이게 무슨 뭐 삼성 자동차 이름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최신형 미사일을 달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어봤으면 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굉장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죠. 예, 그 북한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영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그러니까 리수영이 시진핑을 만나고 있을 때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북한 자금 세탁 우려국, 돈 세탁 우려국. 예, 이걸 그러니까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우려 대상국으로 지적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북한의 이제 그 외교 실세인 리수영이 시진핑을 만나고 있을 때 미국 재무부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9.19 공동성명 직후의 장면이 그렇죠. 예. 생각납니다. 네. 그때 이제 2005년 9.19 공동성명 육자되면서 채택되고 그와 동시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를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 자금을 갖다 동결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게 9.19 공동성명이 이때 파란. 난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는 왜 위패 뭐 제조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돈 세탁이라는 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네네. 일종의 이건 금융의 어떤 허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은데 뭐 스위스 비밀 계좌에 뭐 불법 자금을 넣었다가 다른 어떤 자금으로 둔갑해서 빼먹었다든가 뭐 이런 걸 돈 세탁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뭐 그런 은행이 발전한 나라도 아니고 뭘 갖고 이게 세탁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 불법 활동 무슨 마약을 판다든지 뭐 위조 지폐를 갖다 유통시켜 갖고 이제 거기서 얻어낸 수익이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 추정을 근거로 해서 북한 전체를 갖다가 이제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을 해서 미국의 어떤 은행도 이제 북한하고 거래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이 그럼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금 세탁 행위를 한다 이 뜻이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제3국의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뭔가 북한의 의심적인 거래가 미국 정부에서 포착이 되면 그 제3국의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미국 정부에서 북중 관계 모종의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금융 제재안을 발표한 이런 부분들이 함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좀 힘겨루기 양상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좀 화제를 뿌리고 있는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어떻게 좀 봐야 거기는 됩니까? 또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우간다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서 우간다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모든 군사 교류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발표했는데 다음날 그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이 그런 일 없다. 그건 한국 정부 프로파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프로파간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외교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바로 또 다음날 그 우간다 외교부 장관이 그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그것보다 주목을 끌었던 게 제 눈에 좀 이제 그 시선을 끌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 우간다의 3년간 35만 불 방산 수출 계약 이게 떴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저는 35억 불을 받습니다. 야, 그래서 또 뭐 청와대 또 뭐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큰 건 하나 올렸다고 그거 선전하는구나. 근데 유시부를 보니까 35억 불이 아니라
35만 달러예요. 35만 달러. 그러면은 4억 원. 전차 한 대 값이 안 되네. 우리 전차 K2 전차가 70억 원이거든요, 한 대. 그것도 3년간 3년간 35만 불어치 이제 그 방산기. 그걸 뭘 팔아? 그냥 주지. 그거 3억 원 벌겠다고. 아니요, 그리고 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대통령이 가셔서 수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난 3년간 판 것이 35만 불이라는 것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기존에 팔았던 것이 4억 불어치를 팔았다. 4억 원어치를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을 왜 보도자료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언론에서 왜 그걸 대수특비를 하나요? 방사청이 그걸 보도자료를 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기자들이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무기 수출 목표를 제시하는 나라라고. 사실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MB 각각에서는 뭐 2020년까지 세계 7대 100억 불 세계 7대 방산 수출국가 되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글쎄 그 3억 원을 해서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마 재래식 물자 장비였겠죠 뭐. 헬멧 팔았다고요? 헬멧 주로. 그 35만 불인데. 비리로 뚫리는 헬멧 아니야 그거? 그 중에서도 그 헬멧이 32만 불인가 그러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판 것은 10,000불 정도씩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건데 일부러 3년을 채운 거죠. 헬멧 판 것까지 끼우려고. 그래요.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무려 그 35만 불, 4억 원어치의 방산 물자를 그 아프리카 오지인 우간다에 팔았다. 근데 그 기사의 댓글들이 더 웃긴데 누가 우간다어 잘하면 그 번역점에서 알려줘라. 그 방탄 헬멧 다 뚫리는 거다. 우리에서 안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댓글은 건빵 수출해도 그보다 많이 팔겠다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 이 VIP를 띄우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뭐 생각도 좀 들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간다 군인들은 북한 교관들이 와서 훈련시키고 한국이 판 헬멧 쓰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럼 글쎄, 이거는 원래 그 유엔 헌장이나 우리 그 각종 이 무기 수출 통제 규범을 보면은 어떤 그 교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든가 또는 그 적성 국가 또는 어떤 우리의 어떤 물자 기술 장비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방사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국제적인 규범이에요. 뭐 법이 있거나 국제 조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동안의 무기 수출 보면 옛날에 그리스, 터키가 긴장 관계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무기를 판다고 양쪽에. 주로 뭐 탄약, 신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못하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고 또 독재 정권이 인권 탄압하는데도 무기 수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동티모르 유혈 사태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독립했지만 그때 그 엄청난 민중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어떤 그 수하르노 정권인가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세계 최고의 독재, 아주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 민중들 무지막지하게 학살했죠. 근데 거기에 그 동원되는 TV의 장면 잘 보시면은 트럭, 소총, 광동면, 최루탄, 전부 한국제입니다, 이게. 군복까지.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 최대 고객이었어요. 그래 놓고 또 동티모르 독립할 때는 우리가 평화유지금 파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이런 데 그 평화단체들이 한국에 항의 시위하러 온 겁니다. 뭐 작년인가는 또 저기 뭐 어딥니까? 저 바레인하고 레바논 쪽에 이제 그 체류탄 판매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항의단이 우리 국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중단을 시킨 거죠. 더 이상은 안 하게. 근데 이게 방산 물자로 분류도 안 돼 있었어, 또 체류탄이. 그래서 판 건데 뒤늦게 이제 관리를 하니까 좌절이 된 건데 참으로 부끄러운 게 그 체류탄에 저 어린 청년들이 그 직격탄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한열 사건의 터키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아주 체계적인 살인 무기로 이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비판을 했죠.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그 번개탄을 판 슈퍼 주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그 네티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 비약입니다. 그렇죠. 명백히 저기는 범죄 집단이고 이게 그 탄압용으로 쓰인다는 걸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판 거면은 슈퍼 주인이 이거 자살하려고 번개탄 구입하는 거거나 알고 팔았던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차살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몇 푼 벌자고 그래 그런 걸 갖다 아무 원칙도 없이 그 해서 됩니까? 그럼 미성년자한테 본드 팔으면 됩니까? 담배 팔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무너져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도대체 우간다에 35만 불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 부끄러워해야 될 일. 우리가 그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핵무기나 뭐 좀 이따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생화학 무기, 뭐 탄도미사일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의 어떤 이제 이 국제적 거래를 갖다가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그런 혐의 때문에 옛날에 부시가 이제 악의 축구로도 막 몰아서기도 하고 깡패 국가라고 막 부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그 사망자들의 90% 이상은 소형 무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소총이라든지 지뢰라든지 뭐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소형 무기, 특히 이 소형 무기의 최대 피해자들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청년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인데 한국이 굉장히 소총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제 수출 많이 하고 있는 이런데 거의 묻지마.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엄청 거의 묻지마 수출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실적이 나오면 한국이 굉장히 그 우수한 무기 수출 국가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소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소형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 눈이 그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이 그 교전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90%는 이상은 소형 무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현실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스함을 건조를 하고 진술을 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새쳐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SM3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최윤희 합참의장 시절에 그 국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김광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SM3는 우리 한반도 환경에 안 맞는 무기다. 이렇게 분명히 합참이 답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지스함은 떠다니는 방공무기인데 방공포대나 마찬가지인데 항공기도 요격하고 기능이 많습니다. 또 탐지 레이더도 있고. 근데 미사일 요격을 하는 게 SM3 스탠다드 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죠.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데 워낙 이건 고도가 높다 보니까 150에서 500km 사이라고 그러죠. 500km니까. 그리고 저 사드 같은 종말 단계도 아니라고. 비행 중간 단계. 비행 중간 단계라고. 그러면 이 요격하려면 북한에서 쐈을 때 이 요격하는 포물선 각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지스함의 작전 지역이 저 오키나와 남방 멀리 그 보내가지고 우리 영해 밖으로 멀리 보내서 북한과의 거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 무기다. 이렇게 아예 합참이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한때 이걸 구매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름 아니라 해군 출신의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하는 그 시절에 안 된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 시절에. 사실은 이때가 이거 구매하기엔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소요 결정하는 합참이 마침 해군이 와 있는데 그때도 안 됐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뭐 다른 어떤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자꾸 변하고 있는 거지 않다면은 이게 이런 소요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쪽의 얘기는 2022년에서 한 3, 4년 정도까지 세 척의 신형 이지스함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지스함이 세 척이 있죠. 세 척이 있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그 방공미사일은 SM2. SM2는 이제 근접 폭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그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그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을 주로 이제 잡는 건데 근데 SM3는 이건 이제 직격탄, MD용 미사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잡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동시에 지금 그 장착된 레이더도, 지금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기능까지 있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탄도 식별 기능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지스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이지스함을 갖다가 이제 좀 도입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 예산상의 문제도 이런 형태의 이지스함은 뭐 그 전에 이지스함이 그 대당 척당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갔죠. 건조비만 전투 체계는 더 비싸고. 그러니까 대당 한 2조 안팎은 이제 좋게 들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세척이 되면 뭐 한 6조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S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기당 150억 원인가 그렇죠. 발당. 그러면 이거 60개 달아갖고 세척이 달면은 그거만 해도 이제 9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따져봐야 될 게, 왜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이지스함 운영 계획이 바뀌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국회를 비롯한 어떤 이제 문민에 의해서 스크린이 되고 있는 건가?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일종의 어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사드 얘기는 전혀 논의 바뀌었을 때 이 SM3는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미국이 우리한테 팔려고 했던 거는 SM2 블록 6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양국 해군 총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그때 미국이 권유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SM2 블록 6. 그게 개발 중에 있고, 또 일본이 상당히 개발비를 많이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 언론에 공식으로 깠어요. 그 국방회관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해군이 도입으로 고려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SM2다. 이렇게 깎은 겁니다. 그걸 갖고 방공무기의 주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연 미사일 방어 얘기가 나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SM3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윤희 합참의장이 총장 때 얘기예요. 근데 합참의장 왔는데 왠지 그거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는 못하고 합참의 육군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무기는 한반도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거의 킬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드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인기 투표하듯이 무기의 랭킹이 바뀌어. 분명히 지난주에 사드가 떴다가 저쪽이 SM3가 1위였는데 이젠 이게 더 좋대 해가지고 막 인기 경쟁하듯이 바뀝니다. 근데 최근에 또 사드가 좀 수상합니다. 이게 별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미 간의 이 네트워크 강화는 필요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SM3가 또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구성 요소는 뭡니까? 하나의 컴포넌트. 이게 하나의 무기 체계로 MD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드나 SM3나 또 이지스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을 지금은 부지런히 하나의 기초 공사하듯이 여러 개를 갖춰놓고 언젠가 이게 체계가 융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먼 미래에 있다면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대충 봐도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에서 2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정도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가성비가 있는 사업이냐. 이게 돈을 쏟아부으면 정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잡는데 효과적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데 이게 효과적인 거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 최윤희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직일 때 이거는 한국의 방어현실에서 맞지 않는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가야 된다는 이게 거죠. 기사가 나온 건 어느 수준입니까? 일단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위협이 한쪽에선 강조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SM3 도입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이제 이지스함 건조기로 이제
중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 어찌됐든 방공 미사일을 달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뭔가는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 보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에로하고 저기 아이언돔 이것도 마케팅 아주 톱으로 띄웠던데. 조선일보에서요? 예, 그것도 방어무기잖아요. 근데 대놓고 이제 이스라엘 대놓고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군수업체 팜플렛이 된 거네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기사 하나에 1조 원, 2조 원짜리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저도 국방에 있어 보면 뭐 저는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국방위가 있었을 때 무기 체계 상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식으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군사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예. 공포와. 공포와 위협을 통해서 위로를 또 무기로 받고. 밀려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업체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관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 있어서, 제가 국방에서 하면서 매번 질문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 작계 자체가 전쟁이 발발하고 D+3일 후에 미군이 들어오면 북한을 점령한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3일 안에, 3일이 뭐예요? 30분, 3시간 안에 다 끝날 건데, 전쟁이. 3일 후에 미국 들어와서 7일 후에 북한을 다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전쟁이 발발하면, 예를 들어, 발발하면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무기체계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무스탄을 발사하거나 뭐 북한이 SMBM을 ICBM을 쏘거나 뭐 하는 것들이 한반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를 구입해야지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근데 그 마음의 안정은 사실은 군사적 효용성과는, 특히나 한반도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미국의 본토 방어든 아니면 어쨌든 태평양을 중간까지는 넘어설 수 있는 거리의 문제인 것인데 SM3도 사실 정확하게 그 논쟁 아닙니까? 무스탄을 쏘든 뭘 쏘든지 간에 SM3로 요격할 수 있는 것은 동해상이나 뭐 제주도까지 가 있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근데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개발하고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우리도 그 멀리 쏠 수 있는 것을, 멀리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까운 데서라도 갖고 있자. 라고 하는 논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드든 SM3든 SM6, X6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짧은 거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여서 이것도 방산비리야. 고단수 방산비리, 고단수. 돈을, 뇌물을 먹고 뭐 특혜를 주는 이런 방산비리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공포를 조장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거기에서 어떤 무기 소요에 대한 어떤 저항감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첨단 무기를 통해서 마치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듯한 하나의 어떤 수호신의 이미지를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뒷구멍으로 우리 지갑의 돈은 술술 샌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6조 원 정도 이게 고단수 방산비리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근데 6조 원인데 SM3는 도입해와도 실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확인된 것이 얼마 전이죠. 북한이 이제 위성 쏴가지고 위성이냐 아니냐 이제 그 논쟁이 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한 4, 5개월 됐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쐈으니까. 그때 북한이 이제 위성 1단 추진체를 이제 산탄으로 만들어 여러 개로 분리조각을 해버리니까 탐지도 잘 안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지스함에서 동해상에서 발견은 빨리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영에 있는 동안에도 탐지를 못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지스함에서. 그리고 일본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일본의 영해로 들어오면 우린 발사하겠다라고 공언했거든요. SM2나 SM3로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공해로 들어와도 실제로 발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군사적인 정치적인 효용성이 아니라
못 쐈어요. 네네. 탐지도 제대로 못 되고 그 속도와 거리를 맞추지를 못해서 네. 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탐지도 이제 못하도록 여러 개 조각으로 이제 북한이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 북한도 진보하고 우리도 계속 진보하긴 하겠지만 이 10년 후에 도입할 무기 체계를 북한이 아무런 개발하지 않고 있는다면 그대로 도입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으로 계속 돈들은 몇 조 원이 날아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은 국지전이나 아니면 그 재래식 무기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M3가 최저 요격 고도가 150km입니다. 제일 상층이죠. 사드가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예요. 예. 그 사드가 40에서 150km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사드의 무용론을 얘기할 때 아니 북한이 그 밑으로 날아가는 거 얼마든지 갖고 있다. 예? 근데 SM3는 최저 요격 고도가 150km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종말 단계도 아니고. 예, 그 비행 중간 단계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냐면 그건 뭐 하나의 이제 추측입니다만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SM3에 기반을 둔 해상 MD 체계입니다. 예, 가장 선호하는 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뭐 이제 스페인, 루마니아 이런 쪽에 계속 SM3에 기반을 둔 MD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뭐 러시아가 또 그럼 옛날로 돌아가자 맞짱 뜨자해서 이제 신냉전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SM3, 이지스함에 기반을 둔 한밀 3자 해상 MD 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6월 말에 어떤 게 림픽에서 한밀 최초로 해상 MD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요격미사일이 없어요. 예. 그래도 미국이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요격 주먹은 없어도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얘기만 해줘도 고마운 일이다. 예. 근데 한국의 이지스함은 그런 그 스파이 1D 레이디가 있으니까 미사일 탐지 추적 장비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 해상자한테 넘겨라. 그걸 하자고 했던 게 2014년에 한미일 3자 군사정보 보호 약정이었던 거죠. 그 약정 훈련을 6월 말에 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 하기로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로 가겠냐는 거예요. 야, 니들 레이더만 있으면 뭐 하냐? 그 다음에 하나 사라. 펀치를 달아라, 펀치를. 그러면 한국의 이지스함에 예를 들면 SM3를 장착하게 되면 어떤 걸 미국이나 일본을 기대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이지스함은 비행 중간 단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전방에서 먼저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그 이륙해갖고 비행 중간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실패하면 일본 해상자위대 가면 시도하고 그게 실패하면 이제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시도하고 일종의 이제 그런 다층 방어 체계를 갖다가 다각도 방어 체계를 갖다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한국 방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인 아니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 이제 그 MD 네트워크의 핵심은 전 고층 방어라고 봐요. 네. 예, 하층이나 저층 이런 방어는 그건 한국 안보에 사실 유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한미 간 확장 억제 위원회가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미 간에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중에 한 분과에서 미사일 방어에 관한 어떤 한미 간의 공동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층 방어였습니다. 네. 그것만 토론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난데없이 이제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SM3가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건데 네. 이게 MD의 본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한국도 쏘고 일본도 쏘고 미국도 쏘고 다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이 고층 방어 체계를 만들자는 거. 이게 사실 MD의 어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층 방어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국가의 판단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논의를 우리가 수용을 안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도 어느 정도 버텨준 측면이 있어요. 그건 전 평가해 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올해 1월 6일 날 북한의 이제 4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경계선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부 다. 그 이전에 이미 뭐 정보보호 약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걸림돌은 넘어섰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것이 다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어떤 게 한국 안보를 위한 MD인지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무의미해져가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그동안에 가져왔던 논리 체계가 붕괴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국방에 있으면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매번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NLL 침범 있었고 연평도 포격 있었고 뭐 하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은 뭐일 것 같냐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을 발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서해에 있는 섬들을 만약에 북한이 점령하면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실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합참은 생각하고 있어요. 연평도를 그냥 포격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하나 점령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논쟁인데 이 6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은 그냥 막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드도 뭐 몇 조 원이 들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방에 있으면 진짜 뭐 얘기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제1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섬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한 무기 체계는 퇴역한 탱크에서 뜯어온 포신만 갖다가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해병대들이.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그건 해봐야 몇십억, 몇백억이면 될 거예요. 근데 퇴역한 탱크에서 포신만 뜯어서 가장 위협적이다, 가장 염려된다라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얘기하는 지역은 그렇게 사수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는 군사적 전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략 전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는. 그러니까 비쌀수록 19대 좀 많이 바꿔놓고 나오시지 왜 더 악화시켜서 나를 더 왜 지금 왜 또 그렇게 다 했으면 비례대표가 못 되셨어요. 그건 그래. 내가 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을 위한 배려. 글쎄요. 어쨌든 이 19대가 많은 숙제를 저희한테 이월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있는 그런데 밑으로 가시는 게 좀 수상한데 또. 그래? 알레바이 만드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주제 가세요. 아무튼 뭐 사드든 SM3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어떤 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다 안전 직결된 그런 차원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제가 오늘 SM3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조기 경보입니다. 이제 군에서 계속 간을 보면서 이 얘기를 갖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와 있는 만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좀 대응을 해줘야. 저는 한번 애드벌렁 띄우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게 실제 이럴지도 의심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어딘가에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이제 보여주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Do the walk, I can't do the talk. So give me the sun.